다시 돌아올 순 없겠지만 인사는 하고 갈게요. 안녕. 컷. 2, 3.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다음 컷 준비할게요. 다음 컷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6회 충무로 영화제 감독주간 살롱드 시네마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6번째 시간. 내가 죽던 날을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모더레이터를 맡은 영화 감독 정윤철입니다. 저희 영화제는 그 한국영화감독조합 DGK와 중구문화재단의 공동 주최로 서울특별시 그리고 서울시 중구 CJ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감독님과 오늘은 우리 감독님과 미술 감독님을 모시고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영화에 대한 깊은 얘기를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그 내가 죽던 날 박지환 감독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죽던 날 연출한 박지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내가 죽던 날에 미술을 맡았던 안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된 것들이고요. 이제부터 정말 네, 순발력 있게 한번 진행을 같이 해보시죠. 일단 감독님 그 이 자리에 이렇게 관객분들과 요즘 좀 만날 수 있는 기간, 오늘 특히 관객분들도 이렇게 오셨는데요. 이런 얼마 만에 이렇게 저희가 11월 12일 작년에 개봉했었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져서 사실 집이는 개봉 당시에는 전혀 못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영화제들에서 한 두세 번 정도 했었습니다. 네. 그때가 되게 이제 막 심해질 때였죠. 네. 네, 저희 앞에 개봉한 삼진 네. 까지는 되게 좀 괜찮아서 영화관에 가길 권해드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 때였는데 네네. 그래서 그 영화 상당히 네, 흥행도 네. 많이 그리고 도움이 저희 됐고. 언론 시사를 하자마자 갑자기 좀 타이밍이 심해져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 지금 그럼 개봉한 지 정확히 어느 정도 된 거죠? 이제 1년 다음 달에 1년 돼요. 1년이요. 네. 네. 어떠세요? 벌써 1년.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1년이었는데요. 아쉬움도 많고 또 네, 후련함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영화제든 어디든 또 이렇게 관객들을 못 만나다가 이제 뵈면 사실 되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네,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스태프들은 촬영하고 후반 스태프들 아니면 이제 떠나가잖아요. 다른 영화나 뭐 작업으로. 그래서 미감님도 사실 되게 마음속으로는 그리워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바쁘셨으니까. 근데 저만 거기 이제 남아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스태프들 얼굴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났지만 또 막상 끝나고 나면 또 보고 싶어지죠? 네, 근데 저희는 사실 되게 짧게 찍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기 이제 태국 회차 한 회차였어가지고 다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마지막 회차가 있고 이제 태국에서 마지막 회차가 있었는데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첫 영화고 그래서 그랬는지 약간 가지 마세요.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이랬는데 다들 이렇게 다른 영화를 하시고 막 네, 그러시죠. 뭐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자기가 찍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영화 이제 그만 찍고 싶고 다신 찍기 싫어지지만 또 혼자서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은 되게 외로워지기 때문에 빨리 현장으로 또 가고 싶어진다. 뭐 그래서 영화 연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많이 좀 외로우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시나리오는 너무 오래 써가지고 되게 오래 외롭다가 이제 한 거였는데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네 근데 이제 조금 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좀 들기 시작하는 네 때인 것 같습니다. 뭐 1년이면은 아직도 뭐 이렇게 영화를 계속 OTT나 이런 데서 상영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네. 계속 네. 그 댓글들도 챙겨 보시면서 또 누가 어떤 얘기했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네요. 네 이제 그걸 그만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정신 건강에 별로 안 좋죠. 네 근데 그래도 좀 궁금해서 네 그걸 끊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네 검색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영화 다 보신 분들인가요, 그래도? 네,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감독님 외롭지 않게 용기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최근에 읽은 댓글 중에 뭐가 좀 많이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사실 제가 뭐 SNS에서 이제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는데요. 너무 TMI인가? 네,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뒤늦게 봤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OTT 서비스에 이제 된지도 사실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뒤늦게 봤는데 근데 그러면 사실 그 첫 문장을 읽으면 제가 가슴이 되게 철렁해요. 왜냐면 이분이 컴퓨터 모니터로 봤을지 아니면 TV로 봤을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셨을까? 막 약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뒷글을 읽을까 말까 막 이렇게 클릭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좋아하는 댓글은 이제 뭐 김혜수 선배님의 좀 새로운 모습을 봤다. 그리고 이정은 선배의 연기가 위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사실 제일 계속 듣고 싶죠. 뭐 그분들은 사실 이 영화 아니더라도 워낙에 연기 잘하는 걸로 굉장히 이미 정평이 나 있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좀 그분들에게 굉장히 좀 뭐랄까 영화를 통해서 그분들을 좀 어떤 배우로 만든다기보다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좀 욕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현수라는 캐릭터가 너무 우울한 캐릭터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혜 선배님한테 드렸을 때는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저는 좀 김혜 선배님의 약간 슬픈 눈빛 같은 그리고 약간 고운선 같은 게 저는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사실 되게 강하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났을 때도 그렇고 너무 차분하시고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늘 좀 강하고 굉장히 뭐 소위 타짜의 그 정마담으로 대표되는 그런 역할로 많이 우리 생각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여성스럽고 되게 또 뭐랄까 그 좀 동네 언니 같은 그런 모습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좋지 않은가란 영화에서 진짜 그 동네 그 집안에 되게 백수 이모로 뭐 굉장히 대변신을 한번 시켜 드렸는데 할 수 있을까 저는 되게 걱정이었는데 심지어 그때 찍을 때가 바로 그 타짜 그 정마담 하면서 동시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찍으셨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그런 살벌한 역할을 하시다가 이쪽에 와서는 정말 추리닝 바람에 뭐 그런 진짜 그 이모 그 언니한테 막 구박당하는 그런 진짜 이모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연기 폭이 되게 넓으신 분이다라는 생각했는데 좀 늘 이렇게 좀 센 역할 위주로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굉장히 배우분이 이 대본을 보고 굉장히 좀 설레셨을 것 같아요. 설레었다기보다 진짜 내 어떤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선배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드렸는데 다행히 되게 텍스트를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네, 되게 깜짝 놀랐던. 그래서 연락이 금방 왔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냥 사실 드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리고 막 엄청 기대를 하고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근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싶다.
그럼 설마 까여도 대본 할 때도 꼭 김혜수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 뭐그 그렇진 않았어요. 어떤 그렇진 배우지만 않았는데, 뭐 네. 딱 정해진 건 아니었고. 네네. 근데 그래서 설마 김혜수 씨가 할까?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네네. 있었는데 보자고 하셔서 이게 얼굴을 보고 까여도 까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실 너무 떨면서 갔었는데 그렇죠. 네, 너무 재미있게 얘기를 나누고 와서 그리고 와서 식사 도중에 전화가 와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 식사 이후에 기억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너무 좋아도 기억이 사라질 수 있나요? 그 뭐라 그러지? 그날이 감독님이 죽던 날? 네, 이제 새로 태어나야 됐구나 약간 이렇게. 야, 그래서 잠깐 결심하는. 플래시백 이게 플래시아웃이 되고 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 이제 이게 정말 뭔가 실현이 되려는 그쵸. 건가라는 게 좀 첫 두렵기도 하고. 작품에 뭐 또 이런 대배우님이 또 네, 오시고 네, 그러면은 네. 감독님 입장에서 굉장히 다음 날까지 이게 꿈인가 그럴 수 네. 있겠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미술 감독님은 늘 영화에서만 보시던 그 배우분을 이제 뭐 현장에서 뭐 리허설 때 뵀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사실 뭐 오늘 배우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배우의 굉장히 압도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네. 김혜수 배우님이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저희가 그 뭐죠? 고사 지낸 날 그날 저희 테이블에 오셔가지고 미술팀, 소품팀 이렇게 앉아 있는 테이블에 오셔가지고 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 영화를 선택해줘서 미술팀한테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죠. 그러니까 야. 선배님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 선택하시는 게 쉽지 않을 본인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화에. 그래서 어쩌면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이걸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감동 받았던 기억이 있고 예, 그 이후에도 뭐 한 두어 번 술 자리에서 술은 잘 못 드신다고 네. 하시는데 되게 유쾌하게 분위기를 막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진짜 뭐 주연 배우가 미술팀한테 와서 그렇게 참여해줘서 고맙다 하는 얘기는 정말 하기 힘든 거죠. 네, 뭐 어떤 뭐 매너 있는 걸 떠나서 이 작품 자체에 굉장히 본인이 애정이 되게 깊었다는 네네. 걸 좀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건 저도. 진짜 내 작품이다. 그러니까는 정말 잘 부탁한다. 뭐 이런 오히려 자기가 주인 의식이 더 이렇게 굉장히 강해진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굉장히 기존의 그 김혜수 배우님이 보여주셨던 거를 더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배우의 깊은 실제 본인의 내면까지 좀 많이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은 그럼 사전에 얘기를 배우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좀 리허설 과정에서? 그냥 일단 배우 김혜수 씨가 너무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아서 사실 장면을 막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이제 그럼 죄송한데 처음에 혜수 씨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좀 기억나는 뭐 이게 좋아서 나는 꽂혔다 뭐 이런 거 없었나요? 아니, 그래서 왜 보자고 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하든 안 하든 이거 쓴 사람 얼굴을 보고 싶다. 근데 제 이름이 박지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남자인 줄 아셨대요. 그래서 누군지 한번 얼굴을 보자라고 해서 봤고, 근데 이제 왜 쓰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선배님이 자기는 이 사람 근데 사실 현수가 굉장히 멜랑콜리한 상태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고 이걸 표현 그때 정말 너무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본인이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더 떨었죠. 이거 내 작품이다 나를 위해 쓴 거냐 이러지 않고 본인도 약간 하고 싶으면서도 좀 이렇게 두렵기도 하셨나 보네요. 너무 이렇게 네, 자기 좀 전혀 많이 다른 느낌의 캐릭터라는 인식은 있으셨고 그래서 미감님 얘기하신 것처럼 선배님이 사실 더 선택하기 어려웠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또 듣고 나니까 사실 저는 더 욕심이 생기고 뭐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보통 이렇게 영화 뭐 이런 장면에서 얘기를 시작하다가 그냥 정말
사생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냥 수다도 많이 떨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어떤 영화가 생각났는데 뭐 이런 그래서 사실은 영화 얘기보다 그냥 이 사람의 현재 상태와 이런 그냥 장면에 대한 얘기는 안 했고요. 그냥 이 사람이 전엔 어땠을 것 같고 뭐 앞으로는 어땠을 것 같고 왜 이랬을 것 같다라는 설정들에 대해서 그냥 정말 수다 떨듯이 계속 얘기를 해서 사실 현장에서도 그냥 뭐 워낙 잘하시니까 뭐 제가 디렉션을 어떻게 저렇게라기보다 그냥 저번에 그때 그런 얘기 했을 때 그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나누면서 예,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꿈 장면에 대한 언급, 이렇게 혜수 씨, 그 경찰 여자 그 네, 현수라는 주인공 이제 형사 경이죠.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뭔가 징계 모함에 의해서 어떤 징계 상태에 처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섬에 갇혀 있는 여자 주인 그 소녀의 그 어떤 실종 사건을 이제 캐다가 네. 결국 뭔가 점점 빠져드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섬에서 그 죽은 아이를 떠올리면서 자신도 이제 죽어 있는 어떤 그런 꿈을 네네. 꾸면서 꿈속에서 내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저거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네네. 장면이 되게 저도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감독님도 혹시 자신이 이렇게 자기를 바라본 꿈을 꾸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없었고요. 그 악몽 얘기도 이제 그런 수다를 떨다가 이제 근데 나도 되게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김혜수 씨가?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뭐라고 반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들었는데 사실 제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생각하면 사실 막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강렬한 얘기고 그래서 그래서 선배님이 이 영화를 선택하셨나 보다 하고 그냥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영화를 찍는 중에 그런 그 분량의 대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이제 그 대사를 이제 추리면서 그 악몽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근데 그때 되게 촬영 중이었는데 되게 강렬하고 좋은 얘기긴 한데 그냥 제 입장에서는 선배님의 이런 개인적인 거를 내가 내 영화에 이걸 가져다가 써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사실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네네. 지금은 선배님이 이 영화에 몰입해 있어서 내 거를 가져다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영화는 되게 오래 남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인생의 어떤 순간에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처럼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결정을 나중에 번복하고 싶으실 때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책임도 사실 저는 저한테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거를 써도 될지 아닐지를 사실 되게 오래 고민했어요. 그래서 대사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 안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나눠서 쓰기도 하고 2번 찍어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편집할 수 있게 있도록. 네 대사를 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원래 네. 시나리오에는 그 혜수 씨 꿈 얘기는 없었던 건가요? 없어요. 근데 악몽을 꾼다. 아. 내가 반복해서 악몽을 꾸고 이 꿈에서 영원히 깨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라는 걸 이제 선수가 설명하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사실 개봉하고 나서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배우분은 직접 영화 보시고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분? 근데 선배님이 워낙 대범하셔가지고 대범하시네. 별로 그거에 자기가 한번 의견 내고 쓰시겠어요? 해서 제가 쓰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거의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 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자기 얘기다라고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서 네네네. 네 선배님에 비해 사실 그 영화 찍다가 시나리오 없지만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대사들이 굉장히 좋은 네, 것들이 네. 있죠. 실제로 그 뭐 대표적인 게 살인의 추억에서 밥 먹고 다니는 송강호 씨가 이제 그 형사가 네. 박해일한테 막 나중에 이제 그 막 닥달하다가 내 눈 똑바로 봐 하다가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까 결국 뭐 밥은 먹고 다니냐 하는 그 대사가 실제 시나리오는 없는데 이제 봉 감독이 좀 뭔가 넣어야겠는데 자기도 잘 그 모르겠는데 배우님 송강호 씨한테 이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한 3일 정도 생각해서 나온 대사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와, 근데 그 한마디가 사실 살인의 추억에서 가장 많이 남잖아요. 이상하게. 뭐 할 말이 없어서 한 말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애증이 담긴 말 같기도 하고 뭐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배우분들이 이렇게 영화 찍다 보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낸 대사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 장면은 굉장히 그 뭐 배우가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영화 속에 잘 녹아드는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죽음을 추적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죽어 있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이게 무의식 속에 파고들면서 저걸 좀 누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깨끗이 떠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죽은 그 실종된 소녀도 그 학생도 시신도 못 찾고 그렇다고 원인도 지금 정확히 안 밝혀지니까 뭔가 누가 좀 깨끗이 치워줬으면 정리해줬으면 하는 그런 그 소녀의 그 어떤 마음을 추측한 것이 김혜수를 통해서 꿈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술 감독님은 그 섬에서 이 영화가 이제 그 주된 공간인데 네. 이 섬이 어떤 섬인지 좀 공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섬이 다 다른 곳에서 촬영이 돼가지고요. 그 세진이가 묵었던 섬은 웅도 서산에 있는 웅도라는 섬이었고, 그다음에 순천댁의 집도 서산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고, 그다음에 슈퍼가 있던 공간은 인천의 자월도라는 그 섬에서 촬영. 인천이요? 네, 인천의 자월도. 네. 근데 자월도 인천 그 같은 섬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섬을 막 돌아다니다가 발견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되게 많이 섬을 많이 찾으러 다녔는데 뭐 여건상 아예 전라도 저기 멀리까지 가기는 사실 좀 어려워가지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좀 느낌을 낼 수 있는 데들을 많이 찾았고 그 절벽은 실제 신안에서 신안. 네네 땅끝 마을. 네네 거기 끝에 도로 그래서- 끝이라고 간판까지 있었거든요. 네네. 네. 섬은 아니네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네네. 보면 섬은 뭐 네, 영화가 섬인가? 다 그렇게 네. 찍는 거죠. 네, 사실. 네. 네, 실제 섬은 자월도였고요. 자월도 한 그러니까 군데. 주된 공간은 자월도라는 공간이었. 주됐다고 가장 말하기가 좀 되게- 롱샷으로 나오거나 좀 많이 네네네. 나오는. 네네 네. 그 거기는. 배를 정말 타고 들어갔어야 됐는 데는 아, 자월도였어요. 네네네. 그 참 여러 곳에서 공간을 해서 하나로 맞춰 나가는 게 되게 힘들었겠어요. 그건 미술적으로도 다 동네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 뭐 집들의 모양이나 그런 게 지역에 따라서도 좀 다르긴 해서 근데 뭐 다행인지 영화에서 막 아주 넓게 동네가 다 보여지는 장면들이 없었고 그 순천댁 집도 그렇고 세진이가 묵었던 집도 조금은 은폐되어 있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가서 뭐 그걸 맞추기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저희가 좀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지역마다 구조가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섬에 있는 실제 그 농가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좀 이렇게 꾸며가지고 촬영을 했죠. 그러면 세트장을 지어서 뭐 그건 이제 스튜디오에서 한 것도 있나요? 아니요, 완전히 스튜디오 세트는 없었고요. 다 오픈 세트. 아, 진짜요? 네네. 그러면은 그 순천댁 그 지금 주인공 그 누구죠? 그 여주인공 세진이. 그 친구의 그 거주지도 그 방이 그 실제 그 로케이션이란 말씀이세요? 네. 로케이션에 근데 똑같은 구조를 찾을 수는 없었고 그 안에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주방의 위치가 좀 바뀌었고 주방에서 바깥에 마당이 보여야 되고 뭐 이런 동선들에 따라서 주방의 위치 실제는 거기가 주방이 아니었는데 거기를 주방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그 벽장이 있는 방에는 그런 가벽을 세웠고 뭐 그런 그러면 식의 세트로 만들어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공간인데 직접 그렇게 로케이션을 하신 이유는 감독님과 두 분의 말씀 한 번씩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물론 제 왜 욕심에는 그러셨어요? 네, 네. 욕심? 저는 제 욕심 세트를 짓고 싶은 게 세트를 보통 짓는 게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유리하다는 게 사실 제작비적으로 또는 스케줄 배우들의 스케줄 뭐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그러니까 바깥 장면이 또 있었잖아요. 그 마당에서 연결되는 그런 장면들 때문에 뭐 올 세트를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분위기가 비슷한 집을 찾았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바깥에 블루벽을 좀 대고 뭐 이렇게 안에
벽을 좀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갔던 거죠. 아, 네네. 단순히 뭐 세트 제작비 아끼려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찍고 나오고 그러려면 동선들이 다 있기 네네,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까지 하려면 나중에 뭐 블루 스크린 치고 CG도 쳐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네.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신 거죠, 감독님? 왜 기억이 안 나지? 네, 근데 제가 계속 그냥 거기에 있어 보이는 네. 그냥 이게 약간 제가 이제 시나리오까지 쓰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진짜처럼 보이지 않는 거가 제일 너무 두려웠어요. 네네. 그래서 있을 법한 곳, 있을 법한 장소, 그 집의 모양, 약간 이런 거를 제작팀한테도 계속 찾아달라고 네네네. 하고 미술 감독님한테도 그거를 계속 요구해서. 근데 보통 그런 집들은 진짜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게 사실 그 집에 보였으면 좋겠다. 음, 라고는 약간 터무니없는 리얼리티. 얘기를 계속 네네. 드린 거죠. 이 영화 예산이 어느 정도였죠? 제작비가? 35. 35억. 네. 아, 네. 상당히 요즘 영화치고 또 이런 네. 뭐 로케이션이 많은 영화치고는 굉장히 뭐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네. 굉장히 회차도 되게 빠듯해 짧게 찍으셨을 것 같아요. 39회차. 39회차. 네, 그러니까 네. 해외 포함 39회차였는데 아, 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제작비에 비해 제가 너무 로케이션이 많은 곳을 그렇죠. 한 공간이 되게 거죠. 많죠. 네, 그래서 네네. 애초에 현수가 그 탐문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공간까지 해서 사실 하루에 돌아다니는 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작아 보이진 않아요. 공간이 되게 많아서. 네. 근데 굉장히 네, 미술관에 저 고맙습니다. 예산 면에서 되게 빠듯하게 하셨겠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제일 난감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집이를 가면 사람들이 아 그렇게 그럴싸한 곳을 어떻게 찾았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그 집의 구조 빼고는 다 미술 감독이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 어촌의 느낌부터 시작해서 다 만들어 준 건데 그때마다 정말 약간 얼굴이 화끈화끈하면서 찾은 사람도 공이 크지만 그걸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준 공도 큰데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이 네. 눈에 확 드러나는 미술이 아니라 네. 굉장히 이제 리얼한 미술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기 때문에 네, 네. 미술 잘했다는 칭찬을 잘 못 듣죠. 네, 그래서 그게 네.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네, 다 네. 미술인데, 자 이게 안 보이는 게 진짜 좋구나. 네,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네. 되게 감독님에게 많이 미술 감독님이 많이 도움이 되셨네요. 네. 아 그쵸. 네. 제일 큰 은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주 전화하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미술 감독님은 그 윤가은 감독님 작품을 많이 하셨죠? 그 전에. 아, 네, 윤가은 감독님의 우리들과 우리 집을 작업을 했습니다. 네. 진짜 아이들의 그 시각에서 다룬 그런 영화들. 근데 윤가은 감독님은 이제 그런 영화를 많이 되게 잘 하시는데 미술 쪽에서도 뭔가 호흡이 잘 맞으셨나 봐요. 이렇게. 윤가은 감독님이 단편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우리들이라는 영화가 장편을 처음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원래는 미술을 따로 두려고 하지는 않으셨었대요. 그러니까 예산이 별로 없고 단편도 다 미술 감독이 없이 작업을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 감독 그냥 뭐 우리가 집 해서 하면 되지 않아?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으셨대요, 실제로.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그걸 하게 됐는데 뭐 너무 다행인 거는 다른 미술 감독님을 겪어보지 않으셔가지고 저하고 잘 지내세요. 그래서 네 그래갖고 꼭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네. 처음 이제 그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미술 감독이 없으셨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어쨌든 미술 감독이 있으니까 본인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조금 그렇죠. 네네. 덜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뭐 나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한국 영화 80년대에서 갑자기 21세기로 넘어오신 느낌이겠네요. 옛날에 미술 감독이 없었죠. 한국 영화도 다 연출부가 소품과 네. 미술을 다 챙기고 그랬었죠. 이게 미술 감독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그냥 보여주면서 계속 같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 윤가은 감독님 이거 보시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무튼 저한테 언제 하는지 제가 이거 나오기로 하고 나서 작년에 모더레이터로 출연하셨었길래 여쭤봤거든요. 그랬는데 안 그래도 챙겨 보겠다 이렇게는 얘기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따로 제가 말씀은 안 드려서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은 이게 지금 사실
인생을 조금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인생이라기보다는 감독이라는 존재는 사실 그 자기 살아온 환경이랑 뭐 또 이력 그 삶이랑 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뭐 과연 내가 감독으로서 자질이 있나 또 감독에 언제부터 내가 감독이 하고 싶었지 이런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길을 계속 가야 될 것인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감독님은 이제 원래 어렸을 때 10대 때는 그때부터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사람, 뭐 그래서 네. 그게 소설이든 뭐 드라마를 쓰는 사람이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가 이제 제가 99학번인데요. 그 네. 무렵에 이제 한국 영화들이 막 되게 음. 좋은 영화들도 많이 있었고 뭐 강의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살인의 추억만 나오고 그럴 때네요. 대학교 다닐 때 살인의 추억이 네, 2003년이니까.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겠다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제가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있어서 영화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돼요. 네, 영화사 봄이라는 곳에 마케팅 기획팀의 막내로 있다가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쓰리 몬스터 그리고 김지훈 감독님 달콤한 인생 그리고 네, 알지만 모르는 척. 네, 너는 내 운명까지 박준표 감독님 거까지 하고 이제 그만두고 그럼 이제 실제 그 영화들의 마케팅을 진행하신 거네요. 네네 물론 막내여서 사실 잘은 했는지는 그 당시 팀장님들한테 여쭤봐야 되지만 그리고 졸업하고 저는 이제 영화 아카데미 시험을 봐서 학교를 그러면 갔어요. 마케팅하면서 이제 뭐 김지훈 감독님도 뵙고 여러 네네. 영화계 사람들 감독들도 보고 그러면서 점점 나도 감독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아니면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도 사실 저도 내가 재능이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그거를 남들한테 물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다시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해야지. 근데 이상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영화 아카데미. 네, 그래서 너무 사실 그때도 너무 놀랐는데 그래 하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저희 24기인데요. 그 동기 기수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연극하다가 오신 분이 특례로 왔고 그리고 아시아 필름 스쿨에서 외국인 친구가 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 빼고 다 영화를 전공한 친구들이어서 아니 도대체 대학교에서 영화를 배우고 왜 또 여기를 왔지? 라는 근데 보통 전공자들이 많이 가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다니고 이제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김시표류기라는 영화와 김씨 표류기. 네 거기서 이해준 감독님 무슨 역할을 하셨죠? 스크립터를 했고 초능력자라는 영화의 초능력자. 스크립트를 맡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그래서 정통 코스를 또 밟으신 거네. 이렇게 연출부를 쭉 하면서 계속 감독의 길로 나아가신 셈이네요. 네, 보통은 단편 영화를 찍어서 이렇게 영화제에서 상 받고 뭐 그러면서 영화 감독의 길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근데 그냥 현장이 너무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제가 김시표류기는 필름으로 작업했고 초능력자는 디지털이어서 막 뭔가가 바뀌고 그렇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어떤 사람은 막 필름이지 하고 코닥 필름이 사라질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네 10년이 지났죠. 그래서 그럼 이 시나리오 작업을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중간 중간에 이제 계속 계약을 해서 이제 영화사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템 시나리오 작업들을 좀 했었는데요. 이제 그게 다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집에 와서 그냥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집에서 그냥 저와 제 노트북이 함께하는 그래서 그게 언제 몇 년도입니까? 그게 2012년 3년? 네, 되게 오래됐어요. 꽤 전이네요. 네. 그때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거예요, 뭔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이거 일본 영화 일본 소설 원작 아닐까? 뭐 이런 뭐 식의 상당히 미스테리가 뭐 좀 뒤에 뭐 엄청난 반전이 있긴 하지만서도 그 풀어나가는 과정이 이거는 좀 뭐 미야베 미유키라든지 뭐 그 일본의 되게 유명한 그 작가들이 떠올라서 원작이 있나 보다 했는데 직접 쓰셨더라고요. 네.
그때 딱 쓰기 시작했을 때 딱 처음에 들었던 뭔가 이 아이디어나 그 뭐 스케치는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그 옛날 고드를 좀 봤어요. 근데 네네네. 맨 마지막 엔딩 씬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밀을 덮어준 어떤 소녀의 생존을 확인하고 싶어서 돌아다니고 그 소녀를 우연히 만나고 근데 그 소녀의 안부를 확인하지만 내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는 어떤 사람. 그럼 그때 이미 그 이 영화에 여기서 또 반전을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뒤에 그 반전이 이미 떠오르신 거네요, 거의. 네, 근데 그게 막 대단한 반전으로 쓰려고 떠올랐다기보다 그냥 그 무렵에 이제 저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직업은 되게 불분명한 상태였는데 사람들은 저를 막 어른이라고 부를 때여서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좋은 어른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냥 떠오른 어떤 이미지 같은 거였는데 이제 뭐 네. 전혀 무슨 그림이 잡히질 않네요. 네, 근데 살기 기본적으로 힘들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면. 네. 그래서 뭔가 삶을 좀 리셋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이 리셋하고 전- 싶지만 네네. 어른은 리셋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네, 그런 사람과 이제 리셋을 할 수 있는 어린 사람이 네네. 있을 때 내가 그 어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렇죠. 라는 네네. 태도. 그러면 김혜수 네. 씨 캐릭터의 본인의 어떤 좀 감독님, 그러니까 작가이자 감독인 네. 그 박지현이란 인간의 뭐가 좀 투영이 돼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어쨌든 이 시나리오 처음 쓸 때는 어떤 면에서 혜진이한테 되게 이입을 해 있다가 이제 이 시나리오가 점점 오래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나이가 들고 제가 더 현수 쪽으로 옮아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초고를 보면 사실 세진이의 더 절절하고 막 이런 게 더 많이 도망치고 싶지만 갈 데 없고 네네. 벼랑에 서 있는 어떤 그 네. 어린 여자 아이에게 더 감정이 입이 되셨다가 네, 이입이 됐고 얘를 어떻게 살릴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했었는데 이제 근데 그 옮겨가는 과정이 사실 관객들도 2시간 동안에 그래 똑같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세진이라는 애에게 좀 이렇게 불쌍하고 여기 갇혀 있는 애가 참 뭐 참 안타깝다는 심정이 있다가 심지어 그 현수 그 김혜수 씨 캐릭터도 걔를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실종된 애에 대한 뭐 좀 그냥 팩트로 접근하다가 걔의 감정에 자꾸 젖어들고 자기랑 동일시하게 되잖아요. 네. 도망갈 곳 없고 갇혀 있는 걔는 섬에 갇혀 있지만 혜수 씨 이 경찰 현수는 되게 굉장히 그 어떤 관료주의 세계에 딱 섬처럼 갇혀 있고 완전 왕따 당하고 있고 또 거기서 되게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절벽에 서 있는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 점차 닮아가면서 느껴가면서 굉장히 본인이 이제 마치 그냥 사건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신과에서 이렇게 그 심리 치료하다가 이 역전이가 되잖아요. 네네. 그게 뭐 의사들이 되게 그런 거에 되게 왜냐하면 환자의 감정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한테 옮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걸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되게 좀 위험한 일들이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안 좋은 케이스인데 네네. 그런 일들이 저는 이제 이 현수라는 주인공에게도 생긴 것 같이 느껴졌고.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감독님이 이제 시나리오 쓰실 때도 세진이에게 좀 먼저 네. 몰입돼 쓰시다가 그렇게 현수 캐릭터에 올라가신 부분이 이제 관객들도 거기에서 2시간 동안에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 네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쓰셔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네. 시나리오는 도대체 그러면 한 몇 고 정도 나온 겁니까 이게? 근데 이제 또 제가 다른 작업을 할 때는 또 넣어뒀다가 이제 다시 꺼냈다가 했는데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어쨌든 초고가 완성이 된 후에는 이제 보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면 이제 약간 그러니까 본인들의 욕심 이걸 더 스릴러로 더 바꿔보자. 그렇죠. 네, 혹은 현수를 더 불행하게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들어서 사실 저는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거여서 장르적인 틀 안에 더 넣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더 쉽게 갈 수 있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저는 왠지 그냥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럼 어렵겠습니다 하고 그냥 계속 노트북에 넣어두고 제가 중간중간 열어서 뭐 한 장면씩 고친 약간 네네네. 그런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끝나고 나니까 이게 장르가 도대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거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 뭐지 이거.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재미없진 않은데 계속 보게는 됐는데 뭔가 이렇게 미스터리 스릴러적인 그런 엔딩은 또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의아한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자 주인공 이렇게 나왔다는 해서 딱 드는 영화는 그 곤걸 생각이 좀 네네. 많이 났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그 없어진 실종된 어떤 주인공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것도. 근데 이제 물론 전혀 좀 말하고자 하는 지점은 전혀 다른 거지만 그 혹시 이 영화를 쓰거나 만들면서 약간 좀 레퍼런스로 좀 삼았던 영화들이 있나요? 사실 이거를 촬영에 들어가면서 마케팅 팀이나 제작팀이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영화가 있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에 도착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냥 야망 같은 게 있었던 건데 사실은 같이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어떤 지점이었다는 게 사실 그렇죠. 어떤 개봉하고 들었어요. 톤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게 네, 되게 보통 어려워하는. 스태프들이 뭔가 이런 영화에 이런 네. 느낌 뭐 이렇게 네, 보통 네. 얘기하면은 이제 팍팍 빨리 네. 서로 소통이 되는데 네. 미술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영화는 도대체 톤앤맨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좀 어떻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일단은 정말 이 이야기 자체가 사람들이 진짜로 있을 법한 일이라고 느끼려면 아주 리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컸고요. 근데 특히 섬이 저는 좀 따뜻하게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또 섬이 되게 미스테리하게 나오지만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계속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조금 삭막하게 서울에서의 현수의 모습은 조금 삭막하게 가더라도 이 섬 안에서의 현수는 알게 모르게 좀 위로를 받는 그래서 섬 자체의 이미지는 좀 따뜻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그 도시와 섬의 그 분위기 정도는 약간 그렇게 정도만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한 게 제일 많아요. 예, 그런 네네. 것들 후회도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무튼 이 영화가 뭐 섬을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굉장히 뭐 장르적으로 아마 만들어도 뭐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이 영화가 뭐 예상대로 보통 이런 영화는 외지인이 가면은 섬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배척당하거나 또 뭐 거기서 이상한 뭐 착할 줄 알았는데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주인공을 혼란에 빠뜨리고 막 이런 식의 좀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전혀 그런 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일 거 했지만 나쁘지 않고 결국 그냥 또 이 사람은 이럴까 이런 예측대로 안 가는 것이 되게 좀 더 재미를 많이 주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시나리오까지 우리 왔잖아요. 시나리오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투자 받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뭐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일단 이거를 여러 회사에 줬는데 좀 이래라 저래라 이제 잔소리들이 많았는데 본인은 그걸 계속 그래도 좀 지켜나가려고 노력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네, 근데 사실 그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그냥 제가 그냥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제작자 분들이 뭐랄까 이 영화는 그냥 원래 이런 영화니까. 그래요? 네, 뭐, 굉장히 훌륭한 제작자를 만나셨네요. 이렇게. 네. 제작자분이 여기도 계신가요? 혹시? 네, 와 계십니다. 네, 저쪽에 계시군요. 네, 네. 네, 근데 그 장진승 대표님과 권남진, 네, 김한길 네. 대표님 이렇게 두 회사가 같이 했는데 그 장진승 대표님 같은 경우 윤재균 감독님 회사에도 계셨고 투자사에 되게 오래 계셔서 그렇죠. 네. 사실 이 영화를 같이 하자고 하셨을 때도 저는 약간 의심했어요. 이걸 잘못 읽으셨거나 뭔가 다르게 바꾸자고 하실 줄 알고 만났는데 너무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권남진 김한길 대표님은 이 시나리오를 노트북에서 꺼내서 이제 해보자고 해주신 분들이어서 노트북에서 꺼내서 제 시나리오를 보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처음에 보여드린 분들은 그분들인가요? 네네. 네. 그래서 같이 1년 정도 같이 고치고 아. 그다음에 장진희 대표님이 합류하신 건데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되게 뭐랄까 의외의 저에게는 행운이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배우가 또 이 버전이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도 해주셔서 맞아요. 네 진짜 그게 한국- 참 이게 영화가 한 편이 좀 뭐 누구나 봐도 이거는 돈 될 거야, 누구나 봐도 이거는 뭐 깐에 갈 거야 이런 영화들이 아니라면 사실 그런 영화는 없죠. 그래서 뭐 심지어 극한 직업도 처음에 그 시나리오가 누가 그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좌우간 뭐 상업적이든 뭐 아트 영화든 이거를 감독 혼자서 절대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작자 즉 프로듀서가 그걸 같이 얼마나 감독과 좀 많이 그 소통이 되고 이거를 좀 지지해주고 같이 열정을 같이 쏟을 수 있는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배우가 거기에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와서 힘을 또 실어줘야죠. 네. 네. 그래서 그 삼박자가 잘 맞은 것 같고 좋은 시나리오에다가 좋은 시나리오만 가지고는 절대 영화 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감독님은 되게 좋은 제작자와 또 좋은 네. 배우가 붙으면서 또 이거 투자해 주신 분들도 어쨌든 네. 그래도 용기를 내준 거고 네, 그러면서 되게 행운이신 것 같고요. 사실 제목도 이게 너무 무슨 말이야 약간 맞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아니라고 해서 고민했는데 그것도 제작자와 배우 사실 근데 이게 영화 보고 나면은 굉장히 이거가 바로 답인 네. 뭔가 위험한 제목인데 네. 바꿀 생각 없으셨어요? 이게 그냥 이거 보고 엔딩을 추측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 근데 저는 이제 막판에 이제 막 투자를 고민할 때는 뭐 제목 바꾸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문제였지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선배님도 김혜 선배님도 지지해 주시고 이제 저희 제작자도 사실 이거보다 나은 제목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네. 저희 계속 영화 그 만들면서 계속 했던 농담 비슷한 게 그냥 이게 그냥 이 영화의 운명이야라고 말하는 순간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도 그 맥락의 하나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훨씬 더 많은 관객들에게 다가가서 또 이게 보신 분들이 다 뭐랄까 장르적으로는 자기도 이게 헷갈리지만 다 뭔가 가슴속에 깊은 울림이 있고 뭔가 이상하게 감정이입이 되더라라는 말들이 많은 걸 보면은 이 영화 갖고 있는 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너무 극장에서 이렇게 만날 수 없어서 되게 아쉬운데 안 보신 분들 이걸 보시는 관객분들께서는 꼭 한번 다시 보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기 때문에 또 와닿는 지점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모두가 우리 다 섬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또 자영업자분들이든 뭐 어떤 분들이 되게 살기 힘들기도 하고 또 다 절벽에 서 있는 심정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 이 영화가 주는 그 어떤 메시지 그 뭐 아까도 제가 뭐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말하지만 그 거기서 나오는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길다. 네, 이런 그 말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단순히 이 영화가 무슨 뭐랄까 이렇게 그 긍정적인 걸 강요하는 막 그런 뭐라 하죠 교훈을 주는 그런 좀 얄팍한 영화가 아니라 그 캐릭터들의 그 변화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굉장히 뜻깊은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영화는 근데 영화 보는 그 사회적인 환경이 또 영화에 굉장히 맞아요. 주고받는 게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예측하고 만드신 건 아니지만 지금 한국에서 볼 때 되게 뭔가 와닿는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영화가 상영할 때 이제 후기들을 막 찾아보잖아요. 근데 다들 너무 혼자 가서 보셔가지고 이게 뭔가 같이 가서 뭔가 보고 하기 어려운 영화인가? 라는 생각도 좀 많이 근데 뭐 들었어요. 코로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네네, 그렇긴 있고 또 누군가에 권해주고 싶기에는 용기가 좀 안 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뭐 보고 나서 또 입소문이 나는 거니까 그건 뭐 이제 극장 환경이 예전 같았다면 분명히 훨씬 더 호응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지금 저는 뭐 그래도 OTT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만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계속 댓글 주시하면서 계속
얼마나 또 사람들이 보고 있나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영화가 드디어 이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투자도 결정되고 이제 워너에서 투자를 했죠. 네, 네. 워너브라더스 그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투자해서 영화 첫 들어가는데 이제 어떠셨어요? 그 현장에 거의 데뷔하신 그런 연도치고는 굉장히 늦게 데뷔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이가 많은데 데뷔를 한 거죠. 어떠셨습니까? 현장에 딱 갔을 때. 사실 제가 되게 스크립터를 많이 하면서 현장을 경험하셨을 테니까.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된 일이고 아. 현장 분위기 자체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때 했을 때 제 나이와 지금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나이 연차 이런 게 너무 달라서 다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스텝으로서 참여하는 거랑 감독으로서 네. 참여하는 거의 그 스트레스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하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되게 건강한 체질인데 네. 촬영 들어가기 전에 되게 심하게 한번 아팠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뭔가 아파서 촬영에 폐가 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정말 약간 필사적으로 먹고 필사적으로 잘 자는 약간 그런 그거를 해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막 그런 마음을 남한테 먹고 피해 주서는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그 2019년도에 촬영했으니까 사실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2년밖에 안 됐는데요. 네, 그때 많이 힘들 때 뭔가 좀 날아가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 근데 그 뭐랄까 근데 한 번도 제가 촬영장에 가기 싫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영화를 준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막 너무 힘들어서 막 그렇다기보다 이게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정말 오늘 하루를 잘 넘기고 내일을 잘 39회 준비한다. 차면은 네. 참 이 공간이 많이 돌아다니는 영화에서는 네. 굉장히 불가능한 스케줄이죠. 어떻게 보면 네, 봉준호 감독님이었으면 한 90회 차 정도 찍으셨을 것 같고 그 마더가 90회 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는 또 김혜자 씨 선생님이 좀 네네. 이제 많이 촬영을 못 하시니까 그런 것도 네. 있지만 일단 공간이 많으면 30회 40회 차에 찍은 건 38회잖아요. 태국 빼고. 네, 굉장히 불가능한 미션인데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막 두 군데 세 군데를 옮겨 다니는 날은 사실 스태프들이랑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내가 뭐 미쳤다고 이 고생 이렇게 많은 장소를 그럴 때 써가지고 선글라스 끼셔야죠. 네네. 네 그때 이해했어요. 감독님들 그래서 그렇죠. 선글라스를 선글라스 끼는 이유는 쓰시는 뭐 멋있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이게 동공지신 이런 거 네, 숨기려고. 그래서 눈을 잘 못 맞췄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그래도 끝까지 뭐 체력 안배하면서 완주하셨네요. 네, 되게 생각보다는 제가 다시 건강을 찾았구나 이러면서 음. 했었는데 네. 저희 장소도 바뀌는데 그 배우들도 계속 바뀌었는 거잖아요. 현수가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계속 이 이동이 익숙한데 그 회차에 나오시는 배우분들은 완전히 새롭고 그리고 완전히 신인들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상대역이 김혜수라는 큰 배우고 이러니까 그래서 김혜수 선생님이라고 그러시는 거 아시죠? 아니 선배님? 네. 선배님. 네. 근데 이제 그 배우들이 그 장소에 딱 갔을 때 표정이 항상 제가 보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오디션을 되게 잘 봐서 제가 너무 기쁘게 선택한 배우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너무너무 새로운 환경에 떨고 있구나. 그래서 약간 그 배우들 앞에서 제가 계속 재롱을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긴장을 풀고 하기를. 네네. 네. 그 그래도 스텝 경력이 있으셨지만 저는 연출부 경력이 없이 그냥 마라톤 어쨌든 데뷔를 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저는 되게 좀 물론 단편 영화는 제가 이제 연출을 하고 네네. 뭐 경험을 해봤지만 과연 상업 영화 현장에서 스텝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또 뭐 좀 뭔가 실무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 두려움이 컸어요. 저도. 네. 그래서 좀 부딪히면서 하면서 뭐 스텝들이 되게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감독이 가장 힘든 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다 감독한테 물어보잖아요. 컨펌 받고 감독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맞습니까? 무슨 색깔로 할까요? 뭐 앵글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뭐 어떻게 다 물어볼 때 맨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감독도 잘 모르잖아요. 네, 정확한 답이 없죠.
근데 뭐 아는 것처럼 뭐 이 색이 좋겠어. 아니야 칼라 말고 저 뭐 좀 또 앵글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 뭐 근데 그 아는 척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사실 자 저는 탁탁 그냥 100% 확신이 드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는데 그냥 조용히 가서 여쭤봤어요. 미감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그런 게 되게 감독님이랑 저랑 서로 많이 의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나을까요? 저게 나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막 권위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하고 더 많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잠깐 미감님이 아니라 약간 프로듀서로 약간 보이는 얼굴이 있네. 느낌도 약간 프로듀서적인 느낌이 많으신데 한번 나중에 같이 겸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시면서 다른 스태프들한테도 이렇게 그건 다른 스태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저는 다른 거보다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네네. 방법이라고 생각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 연출부가 다 되게 경력이 되게 많은 다들 그렇죠. 촬영 감독님도 조영규 네, 조영규 촬영 감독님 뭐 촬영 거의 네. 수십 편 하신 분이고. 네, 그래서 네. 그냥 내려놓고 모르는 거는 네네네. 의견을 구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그래도 감독이 다 결론은 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이 결정 장애 있는 사람들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취약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신인 감독이라 하더라도 결국 아무리 대배우 뭐 송강호 같은 배우도 결국 물어보거든요. 이게 맞냐? 문을 이렇게 열 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 동선이 어떠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다 감독들은 다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사실 뭐 가서 뭐 어떠냐라고 의견을 뭐 좀 들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결론은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되게 감독들에게 제일 힘든 감독의 직업 중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그런 데인 것 같고 어쨌든 뭐 결정 장애를 극복하는 게 감독에 되게 중요하다. 네, 사실 저는 진짜 점심 메뉴도 잘 못 정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짜장면 짬뽕 잘 이렇게 정하는데 팍 잘 안 되는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그 결정하는 과정은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섬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의상 실장님이 이렇게 많이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 네, 근데 제가 거기 동네에 있을 것 같은데 각각 똑같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보여주시고 제가 결정할 수 있게 그냥 해주셨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 섬 주민분들이 네, 거의 다큐멘터리 수준의 그 분들이셔가지고 네. 영화에서 물론 나오신 분도 있고 아닌 분 잘 네, 모르는 네, 분도 네. 계시지만 되게 그 로케이션에 착 붙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많이 들어서 의상이나 이런 것들도 네, 뭐 비싸지 않은 거지만서도 그런 게 네. 되게 세심하게 신경 많이 쓰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찍어서 네. 네. 후반 작업 촬영은 39회차에 굉장히 빨리 하는데 후반 네. 작업은 몇 개월 하셨죠? 후반 작업은 사실은 원래 19년 11월 초에 이제 촬영이 끝나고 이제 그 겨울에 계속 편집을 해서 원래는 한 2월 정도에 이제 편집본 시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스케줄이었는데 2월 달부터 2월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개봉이 불투명한 상태? 작년 초. 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정말 초반이어가지고 설마 네, 우리 개봉까지 이거 하겠냐? 개봉을 하는 게 안전할까? 뭐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워너가 철수를 결정해가지고 네. 저희 투자해주신 워너브라더스 한국 지사가 이제 철수를 한다고 결정이 나서 그래서 그러면 올해 하는 게 나은지 뭐 아닌지 그래서 사실은 계속 열심히 하다가 한 4, 5월 그때쯤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편집을 시작해서 그래도 후반 작업 시간 충분히 그래도 있었던 셈이네요. 개봉이 좀 불투명해지면서. 네, 근데 사실 편집은 오래 했는데 뭐 음악 감독님이나 CG 팀이나 한테 시간을 되게 여유롭게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행히도 제가 그냥 귀찮게 여러 번 찾아가서 바꿀 수도 있지만 이런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할 시간은 좀 있었어요. 다행히. 네. 그래서 이제 개봉을 사실 했는데 작년 같은 상황에서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안 하고 다 미뤘잖아요. 네, 네. 그래도 개봉을
그 못한 영화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편 이상이 네, 네. 지금 아직 순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뭐 100억대 이상 영화만도 네. 십수 편이 수십 네. 편이고 수십 편이지만 10편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내년에 그게 다 이제 코로나가 좀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개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의 영화는 개봉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마케팅비도 또 수십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되면은 이제 또 시의성이 또 약간 네, 떨어질 수도 떨어지고. 있고 뭔가 이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불투명한 오히려 이제 OTT도 직행하거나 네. 2차 판권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개봉하신 거가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이 영화의 운명이다 하고 네. 그냥 받아들인 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막 언론 시사도 못할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 언론 시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반응이 너무 궁금한데 그래도 기자분들 앞에서나마 반응을 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 그게 굉장히 다행스러웠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라는 게 만들고 자기만 볼 때 가장 허망한 거잖아요. 아무리 못 만들어도 네. 욕을 먹든 뭐 칭찬을 받든 네. 이 예술 뭐 어떤 작품을 만든다는 거는 상대방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인데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설레면서도 행복한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계속 뭐 스태프들도 다 못 보고 배우들도 거의 못 만나는 상태였는데 이제 기술 시사하면서 스태프들도 다시 만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영화나 뭐 작품을 하고 이 영화를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의 감상 이런 것도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배우분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관객 뭐 기자분들의 반응도 너무 궁금해서 네, 사실 보여드릴 수 있어서는 정말 좋았죠. 무섭긴 엄청 무서웠는데 네. 그럼 김혜수 씨가 영화 처음 보고 감독님에게 뭐라고 하신지 기억납니까? 아니 사실은 그 언론 시사 때 제 대각선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인터뷰가 있어서 어떤 관객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선배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뭐지 막 이러면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셔야 돼가지고 네네네. 이제 그럼 보다가 김혜수 씨는 그 전에 아직 안 보셨던 상태? 네, 처음 보는 거였나요? 네네 그냥 그래서 아쉽네요. 근데 뒤에가 궁금하다 하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 정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네네. 화가 나서 나가시는 건가 하면서 아, 그랬었는데 다행히 네 그래서 막 선배님이 막 겸손하시니까 막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그래도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참 자기 시사회를 하면서 네. 끝까지 못 보고 나가는 그 배우의 심정도 참 그래서 안타깝네요. 진짜 제가 너무 이거는 보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니야 뭐 극장에서 또 보면 되니까. 네. 꼭 언론 시사회 때 봐야지만 맛인가요? 네. 네. 오히려 더 긴장되고 잘 못 보죠. 그럴 때는. 네. 네, 사실 저는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계속 저 하늘 색깔 뭐 이런 게 계속 맞아요. 보여가지고 사실 시사회 때 보는 게 만든 사람들은 굉장히 그 편안하지 않죠. 네, 그래서 금방 그 소리가 나한테만 들린 건지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네네. 미수 감독님은 처음 그때 시사회 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다 내용 다 알면서도 이제 영화로 딱 처음 봤을 때. 저는 일단 제가 했던 부분들 위주로 보게 되니까. 그렇지. 그게 문제예요. 스태프들은. 네네.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뭐 이런 거 위주로 봐가지고 네. 이렇게 근데 영화는 전체적으로는 좋았어요. 되게 그냥 제가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 예상했던 어떤 좀 세련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에는 맞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네. 편안하게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되겠죠. 이제 그 첫날은 자기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개봉해서 이후에 그 결과나 리액션들은 여러분들이 또 나름 다 많이 아실 것 같고 굉장히 좋은 호평 속에서 작년 영화의 새로운 발견이다. 또 좀 이 스토리텔링의 능력이 있는 새로운 감독이 나왔다. 이런 호평도 받고 또 무엇보다 김혜수 배우의 연기와 그 어떤 그 주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그 힐링과 또 뭔가 성장에 대한 모티브 그리고 여러 가지 오히려 관객들이 해석을 하면서 자기가 감정이입이 되게 많이 되는 그런 좀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정은 배우님
그 또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캐스팅할 때 그 순천댁은 딱 그분을 좀 많이 떠올리셨나요? 아주 초반에는 더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세진이에 관련된 걸 도와주고 그걸 계획하는 사람으로는 더 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 섬에 약간 자발적으로 gat혀 있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령을 낮추다가 이제 이정원 선배님을 되게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이 캐스팅고를 들이자마자인가 기생충이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두 이정은 선배님에 대한 그게 생겨가지고 도장 찍기 전에 네 그래서 네, 아니 난 내가 먼저 했는데 그래서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는데 다행히 의리 있게 해야지 하면서 하셔가지고 너무나 다행이었는데 현장에 오셨을 때 동백꽃을 같이 촬영하고 계실 때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선배님이 계속 포항과 그 전라도 어디매를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됐었고 그럼에도 오자마자 뭔가 그냥 정말 순천댁처럼 보이는 그런 게 너무 재미있었는데 이제 저희 첫 촬영 때 웅도 촬영할 때 선배님 이제 분장을 하고 이제 촬영장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웅도 앞에 약간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이 이제 길을 물어봤다고 그러셔서 이제 선배님은 됐다 이렇게 현지 생각했었죠. 주민으로 착각해서. 네네. 그 여기 관객 오신 분 중에 객석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순천댁 그 설정을 굳이 이렇게 말을 못하는 분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그 섬에 자발적으로 갇히게 된 어떤 동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냥 세상하고 그냥 담을 탁 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순천댁도 어쨌든 정말 바다까지 쳐본 감정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그렇게 됐던 사람이 했던 어떤 선택이 이제 뭐 농약을 마신다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후천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설정이 그냥 사실 순천댁 나오는 장면이 되게 몇 장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임팩트 있게 보여질 수 있는 설정으로 이제 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게 힘겹게 세진이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정원 선배님이 언어를 쓰지 않고 뭔가 하는 거를 보고 싶은 그런 그럼 것도 원래 있었어요. 시나리오 쓸 때는 네. 그 말을 하는 캐릭터도 있었나요? 어떤 버전에서는? 네, 어떤 버전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뭐 아예 그냥 말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뭐 절망적인 상태에선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말을 안 하게 된 설정 이렇게 하지만 근데 섬 사람들이어서 쟤는 그냥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살아온 사람이었던 설정도 있기는 했었어요. 네. 그럼 감독님은 이거 작업을 위해서 직접 섬에 들어가 보거나 뭐 그쪽 취재를 하셨어요? 어떻게? 제가 되게 친했던 친구가 이제 울릉도에 주민이 돼가지고 울릉도? 이제 그 초반에 이제 그 친구가 울릉도에 들어가서 섬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몇 년 울릉도 살다 태어나신 보니까. 분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울릉도가 고향인데 아. 이제 결혼을 또 울릉도 사람이랑 해서 이제 되게 뜻밖의 이제 울릉도 주민이 되는데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이제 그 섬에 가서 살면서 본 어떤 섬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제 뭐 전화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진짜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로케이션을 찾다가 보니까 요즘에는 섬이 도로랑 연결된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배 타고 가는 곳과 도로로 연결된 곳은 완전히 풍경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풍경을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사는 것과 우리가 사는 거는 진짜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진짜 타지잖아요 타지. 네, 정말로.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자월도 갔을 때도 굉장히 주민들이 여유로워 보였어요. 네. 왜냐하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바글거리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왔다 그러니까 막 옆집 분들은 막 여기서 옷 갈아입으라고 방도 내주시고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섬이라고 하면서 갖는 도시 사람들의 어떤 편견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맞아요. 섬 하면은 되게 장르적으로 거기서 뭔 일이 생길 것 같고 네. 그 분명히 어떤 음모가 있거나 순박해 보이지만 뭐가 뒤틀려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많고 뭐 극락도 네 이런 영화는 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또 재밌게 영화를 또 진짜 무섭죠 그 영화. 저는 마지막에 엔딩에서 정말 진짜 기겁하는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극락도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직도 막 그 초가 지붕 위에 귀신이 딱 있을 때 정말 놀랐거든요. 무튼간에 그런 섬이란 공간은 이렇게 그로테스크한 공간으로 네, 많이 그려졌는데 이 영화에서 섬은 그냥 뭐 우리 동네의 어떤 일부 그리고 똑같이 사는 모습들 그렇게 결국 마지막에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좀 뭔가 섬에 대한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좀 네. 넘어선 그런 시도였던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네. 질문들이 뭐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있으면은 또 질문들 해주시고 하면 저희가 또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뭐 인터넷의 댓글들 중에 이렇게 뭐 좀 이게 이제 미스테리인 줄 알고 봤더니 결국 아니었다. 네, 네. 라는 말이 좀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뭐 곤걸만 해도 되게 사라진 여자 것도 되게 미스테리로 끝까지 가면서 결국 그 장르의 어떤 끝까지 가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미스테리라는 장르의 그 외형과 여러 가지 장점을 잘 갖고 있으면서 뒤에 가서는 뭔가 좀 예상을 벗어나는데 어떻게 처음 원래 미스테리를 좋아하시나요? 네, 네. 스릴러 미스테리물을 되게 네. 좋아하고 사실 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스터리 책을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만들 때는 잘 몰랐다가 이제 개봉하고 나서 이제 느껴졌던 부분은 제가 시나리오를 돌릴 때는 사람들이 막 상업적이지 않은 어떤 지점들을 막 지적할 때는 어디가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어딘지는 알겠다라는 정도의 지식이 생겼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부천영화제인가에서 제가 같이 관객들이랑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지점에서 내가 어떤 상업적인 뭐랄까 익숙한 길로 갈 때마다 내가 그냥 확 꺾어버리는구나. 근데 이게 어떤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내가 익숙한 어떤 길로 따라오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냥 정말 가차없이 딱 잘라버려서 결국 다른 데로 가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좀 불친절하게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재미없게 보는 사람은 굉장히 재미없게 볼 수 있는 아니 어떤 근데 그럼에도 거다. 불구하고 네. 되게 뭔가 이상하게 끌리고 지루하지 않았다라는 게 또 이제 그분의 말이었는데 댓글에 뭐 끝까지 들어야죠 한국말은. 그래서 그 미스테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드라마였네. 네네. 뭐 이러면서 하지만 그것이 되게 끝까지 뭐 끌고 가는 힘이 있다 영화가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두 번째 제가 3개 정도만 여쭤보겠는데 네네. 두 번째 질문은 또 이것도 많이 질문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거기 나오는 그 모든 남자들은 다 이렇게 나쁘냐라는 또 질문을 누가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뭔가 남자 배역들은 되게 뭐 남편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거기 뭐 오빠. 조단역들도 어떤 그런 느낌인데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여자 그 상관도 또 있긴 있네요. 네, 네. 네네. 사실 저도 막 전혀 의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어쨌든 조금 낯선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수나 세진의 설정은 조금 익숙한 거였는데 거기서 조금씩 비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진이가 새엄마랑 사이가 좋다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아빠가 배제되어 있고 새엄마랑 사이가 좋아서 얘가 이 가족 안에 이 가족을 가족이라고 받아들인다든지 그리고 현수도 어떻게 보면 이혼이라는 게 너무 별게 아닌 시절인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이혼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이혼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설정을 가지고 와서 사실은 현수는 단순히 남편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게 먼저인데 이제 가족 구성원상 뭐 남편이나 오빠가 약간 편리한 지점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대신 좀 답을 해드리면은 그분에게 누군지 네네.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 나쁜 남자들이 물론 뭐 남자들은 다 많이 나쁘거나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지만 뭐 실제적으로 이분이 뭐 주인공이 이혼 소송을 하고 모함을 당해 있고 뭐 또 이 딸 이 어린 그 세진이라는 학생이 또 아빠가 벌인 어떤 불법적인 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뭐 부정행위들은 또 이렇게 그 뭐 많이 그러니까 남성들이 갖고 있는 네. 그런 권력이나 또 어떤 가부장적인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뭐 안 좋은 일도 당연히 더 많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무슨 뭐 끼워넣기로 그러면 남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도 한 명 나쁜 사람 끼워넣자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반면에 뒤집어 얘기하면 뭐 남자들이 되게 좋게 나온 영화도 너무 많잖아요, 사실. 네. 여자는 굉장히 또 수동적이거나 또 끼어 있는 그냥 캐릭터들로 나오는 경우도 그런 영화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이제 많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또 세 번째 질문은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태국의 그 카페가 어디냐? 네. 네, 그거 진짜 한번 좀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도 이제 많이 또 지금 막 사람들이 어디 갈까 준비하고 있는 타이밍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파타야고요. 네, 파타야. 네.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호주의 부름이라는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 세진이가 갔다라는 설정이었는데 이제 영화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세진이가 좀 사람이 더 많은 데를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호주 너무 멀고 사실 제가 부름을 안 가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태국으로 가자 해서 노을이 잘 보이는 곳들을 이제 찾아서 파타야로 갔는데 거기 식당 이름이 뭐였죠? 미감님이 만드신 카페는 아니죠? 굉장히 나무로 되게 멋있게 베란다가 돼 있어서 혹시 저거 만들었나? 저도 호주 가는 줄 알고 아, 영화 시작할 때만 해도 설레셨군요. 네, 호주 가는구나 이거 남의 돈으로 호주 가는구나 막 이랬는데 아쉬웠습니다. 저는. 네네네. 제작자분 좀 반성이 아니라 약간 근데 호주까지 간 거보다 태국이라는 곳이 뭐랄까 좀 되게 정체불명의 어떤 네네, 섞여 공간이고 들어가 있기 좋은 공간이라는. 태국으로 가면 너무 멀리 간 것 같은 느낌이라거나 못 돌아올 것 같고 네네. 네, 좀 중간 지대의 어떤 그런 굉장히 뭐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가게가 가게 이름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가게 이름이 검색하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말씀하시면은 근데 거기가 원래 되게 한가한 곳이었어요. 저희가 로케이션 헌팅을 갔을 때는. 네. 근데 촬영을 2달 이후에 갔는데 그 옆에 막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뭔가 되게 파타야에 빨리. 있는 뭐 네, 식당. 네. 네. 예약을 하셔야 검색해 보면 된다고 내가 합니다. 죽던 날 엔딩에 나온 그 카페 뭐 하면 나오겠죠? 네. 네, 제가 올려놓을게요. 네. 찾아서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이 작품은 사실 그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되게 삶을 한번 다시 시작하고 싶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만 자기가 여기 깔려 있는 인연과 여러 가지 또 무게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못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영화라는 것이 보면은 이렇게 한 시대에 굉장히 크게 터지지만 수명이 짧은 영화들도 있고 좀 적게 터지더라도 되게 오래오래 가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굉장히 좀 오래오래 가는 영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뭔가 떠나고 싶지만 못 떠나는 어떤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의 그 또 본질적인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거기에 대한 뭐 영화적인 상상력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서 그 순천댁이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이 드는 게 그녀 또한 그 섬에 갇혀서 떠나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네. 네, 그 말씀 잠깐만 해주실래요? 그런 것들이 주는 그 감동의 지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스포를 또 말하면 안 되는데. 네. 네. 개봉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순천댁이 가진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남들이 보기에는 거의 반 죽어 있는 거지만 자신에게는 이 아이가 살아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더
삶의 기회를 주고 싶은 어떤 한 소녀를 만나서 이 아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등 떠밀어 주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근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뭐 인생이 길다거나 너가 너를 구해야 된다거나 이런 대사가 사실 저는 되게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여자애가 너무 외롭고 힘든데. 그렇죠. 애한테 네. 그런 얘기하는 거는 되게 네. 말로는 너 힘내야 돼, 뭐 인생이 생각보다 길어, 용기 내라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네. 별로 절대 와닿을 수 없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 잔인한 말조차 해줄 수 없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해주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나가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순천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시골 할머니나 아주머니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 인생을 선택하려 했지만 결과가 나빠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근데 그 삶조차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의 느낌이고, 그리고 순천댁 집을 좀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 그 이것저것 많이 하고 막 농사도 짓고 고기도 떼다 팔고 하는 사람의 집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사람? 무튼 네. 이 영화의 특징은 그 백스토리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뭐 네. 주인공 김혜수 씨도 그렇고 뭐 순천댁도 그렇고. 네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설명 안 하고 그냥 그렇다 치고 하고 가는 게 네. 되게 그 미덕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항상 뭐 많은 영화들이 플래시백으로 아, 네. 과거에 이랬었고 뭐 이런 거를 보여줄 텐데 전혀 안 보여주고 마치 그냥 뭐 주된 사건들인데 그들의 인생에서는 그냥 현재 모습에 집중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결국 리셋하고 싶은 사람들의 다 욕망들을 내가 죽던 날이라는 거 영문 제목이 뭔가요 이게? 영문 제목 그냥 The Day I Died. 아 똑같은 Unsolved 직역이네. Case 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무튼 뭐 결국 한마디로 하면 리셋에 네. 대한 영화인데 우리 모두가 다 리세팅을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크잖아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근데 그걸 못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정말 뭐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그걸 못하는데, 이 영화는 그 리셋에 대한 것을 그 미스테리 장르라는 전혀 다른 걸 통해서 결국 사람들을 쭉 끌고 오게 하면서, 사실 거기에 많이 맥거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영화는 하나도 하기 힘든데 되게 많은 맥거핀을 던지면서 사람들을 끝까지 오게 해서 마무리에 정말 굉장히 우리가 요즘 현 시대에 갖고 있는 그 꿈과 희망, 꿈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누구나 갖고 있는 소망을 한번 탁 건드려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이렇게 귀한 뜻깊은 자리에 감독님과 미술 감독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줘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보신 분들이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조금이나마 좀 얻어가시는 게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마무리로 우리 또 두 분 이제 오늘 이제 10월에 거의 마지막 즈음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이 어떠신지? 저도 사실 이게 뭐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고 오늘 나오긴 했는데 그냥 두 감독님들 말씀하시는 거 저도 같이 관객처럼 재밌게 보고 가는 것 같고요. 그냥 영화를 아직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나리오를 봤을 때부터 개봉을 했을 때까지 저는 감독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분명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직 영화를 못 보신 관객분들 계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이렇게 이 영화에 대해서 오래 얘기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저한테도 되게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감님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이제 한 평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조금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네,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요즘 다 힘들고 참 뭔가 떠나고 싶은 시기에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것에 대한 희망을 담은 그 영화이기 때문에 요즘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신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와닿는 게 많을 것 같고요. 계속 흥행 가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으로
오늘 그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우리 박지현 감독님과 우리 안지혜 미술 감독님 모시고 내가 죽던 날 장국 한국 영화의 굉장히 훌륭한 그 발견이었고 또 배우들의 그 놀라운 연기가 빛을 발했던 또 주제와 이 스토리텔링도 너무나 좋았던 이 영화. 네, 오늘 마무리 순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